48시간 만에 세계 고고학계가 무너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지하 궁전에서 1400년 전 벽화 한 점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그 벽화 속엔 파란 눈의 서역 상인 옆에 고구려 사신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조작이다라며 비웃었지만 안료는 한국산 광물 97.3% 일치, 천문대 각도는 0.3도 오차, 악기 음계는 432Hz로 완벽히 일치했죠. 게다가 사마르칸트로 향하는 4000km의 루트마다 한반도 유물이 연속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는 결국 전 세계 학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죠. 문명의 시작은 서쪽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루 하트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죠. 2024년 9월 17일 사마르칸트 지하 궁전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섭씨 38도의 열기가 목을 조였어요. 천년 묵은 흙먼지가 폐속까지 파고들었죠. 손전등 불빛 아래 벽면이 드러났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선명한 청금석 안료가 1400년의 어둠을 뚫고 빛나고 있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붓으로 먼지를 털어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벽화 속 인물들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에 서역인 한 명이 보였어요. 깊게 파인 눈, 높은 콧대, 황금빛 수염이었죠. 전형적인 소구드 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달랐어요. 검은 머리에 2인물이 서 있었죠. 그들의 옷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소매, 허리를 감싼 붉은 띠, 가슴팍에 새겨진 기하학 문양이었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간 유라시아 벽화를 연구해온 제 눈에도 처음 보는 양식이었죠. 아니, 처음은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고구려 사신의 복식입니다. 김서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한국에서 온 고고재료 분석학자였죠. 36세. 냉정하고 정확한 연구자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우연이야. 동양 복식은 다 비슷해. 김서현이 확대경을 건넸습니다. 이 문양을 보세요. 맞지 않았어요. 대신 벽화에 더 얼굴을 가까이 댔죠. 가슴팍의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새였어요. 태양을 품은 형상이었죠. 원 안에 갇힌 세발 까마귀. 삼조고였습니다. 6세기 고구려 귀족만 사용하던 패턴이에요. 신라나 백제와도 달라요. 김서현의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삼조고는 동양 전역에서 쓰이던 상징 아닌가요? 중국도 일본도 썼죠.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 큐레이터 라힘 누르가 다가왔습니다. 하트먼 교수. 얼굴을 보십시오. 라힘의 손가락이 벽화 속 오른쪽 인물을 가리켰어요. 저는 손전등 각도를 바꿨습니다. 빛이 얼굴에 닿았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각진 턱선이었어요. 약간 처진 눈꺼풀. 짙고 일자로 뻗은 눈썹이었죠. 콧날은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손전등이 흔들렸어요. 이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0% 이상 닮은 얼굴이었죠. 20대 시절 제 여권 사진과 거의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넌 중세기사 같다고 농담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타고 흔들렸죠.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힘도 침묵했죠. 현장의 5명 연구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벽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400년 전 이 땅을 밟았던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을 뚫고, 모래를 뚫고, 역사를 뚫고, 30년간 저는 하나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이었죠.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동양은 받는 쪽이었어요. 따라가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벽화는 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죠.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벽화 속 눈이 저를 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먼지를 털었죠. 내일 염료 분석부터 시작합시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신념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벽화 속 얼굴이 보였어요. 제 얼굴과 70% 닮은 그 사람. 1400년 전 이 땅을 밟았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저를 응시했죠. 새벽 4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 9시, 저는 사마르칸트 대학교 재료 분석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김서현이 이미 와 있었죠. 현미경 앞에 앉아 샘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벽화에서 채취한 안료였어요.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3개의 유리 슬라이드가 실험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흐렸죠. 어젯밤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 벽화가 진짜 고구려 사신을 그린 거라면, 만약 제가 30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다면, 교수님, 준비됐어요. 김서현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실험대로 다가갔어요. 김서현은 이미 붉은색 샘플을 분광 분석기에 넣고 있었죠. 붉은색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가장 특이해 보여서요. 김서현의 손이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낮게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파장 그래프가 나타났죠. 초록색과 붉은색 선들이 물결처럼 흘러갔어요.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분이 흘렀어요. 화면이 멈춘 순간 숫자들이 일렬로 나타났습니다. 철산화물 68.3%, 규산염 22.1%, 망간 4.7%, 그리고 금, 은, 구리를 포함한 미량 원소 5종이었죠. 김서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그 짧은 침묵이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저는 김서현의 얼굴을 봤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서현이 서둘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검색창에 성분 수치를 입력하더니 엔터를 쳤습니다. 1초, 2초, 3초. 결과 창이 떴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 남부지역 적철광 성분 일치율 97.3%. 저는 무의식 중에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다시 해봐요. 제 목소리가 나왔지만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김서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 다시 측정하라고요. 기계 오차일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분광 분석기의 오차율은 0.5% 미만이라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죠. 김서현은 아무 말 없이 샘플을 다시 넣었어요. 두 번째 측정이 시작됐죠. 저는 화면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래프가 다시 흘렀어요. 숫자가 떴죠. 97.4%. 오히려 일치율이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김서현은 대답 대신 세 번째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죠. 97.2%. 오차 범위 0.1% 내의 완벽한 일치였어요.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고성군 일대 적철광 광산. 6세기에서 8세기 사이 채굴 기록이 있는 곳이었어요. 고구려 벽화에 사용된 붉은 안료의 주요 공급지였죠. 그 설명을 읽는 동안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 박사,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서현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죠. 교수님, 분광 분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사마르칸트까지 4,000km예요. 6세기에 누가 이 먼 거리를 안료를 들고 왔겠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김서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료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 뭔데요? 안료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왔죠.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하게 논리적인 설명이었거든요. 김서현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 망간 함량을 보세요. 4.7%.
이건 자연 상태의 적철광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인위적으로 첨가한 겁니다. 발색을 선명하게 하려고요. 6세기 고구려 벽화 기법이죠. 김서현의 손가락이 다른 수치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미량 원소들. 금 0.1%, 은 0.1%, 구리 0.1%. 이것들도 고구려 안료의 특징입니다. 안료의 내구성을 높이고 변색을 막기 위한 기법이에요. 이 기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고구려만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30년간 저는 수백 개의 유라시아 벽화를 분석했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의 벽화, 소그드 상인 무덤의 그림들을요. 그 안료들은 모두 현지에서 구한 광물이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 그림 기법은 전파됐지만 재료만큼은 항상 그 땅의 것을 썼죠. 운송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재료 자체가 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아니, 김서현의 말대로 재료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동한 거였죠. 이건 전파가 아니에요, 교수님. 김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이동이에요. 사람의 이동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전파는 지식이 흐르는 겁니다. 책으로, 상인의 이야기로요. 하지만 이동은 다르죠.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삶을 들고, 기술을 들고, 정체성을 들고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파란색 안료도 측정했습니다. 청금석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산이었죠. 검은색 안료는 숯과 흑연의 혼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중앙아시아 현지 재료였어요. 하지만 붉은색만은 달랐습니다. 오직 붉은색만이 4,000km 밖 한반도에서 왔어요. 저는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죠.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러자 어제 본 벽화 속 얼굴이 겹쳤습니다. 70% 닮은 그 얼굴이요. 1400년 전 한반도에서 온 누군가가 이 땅을 밟았어요. 그는 자신의 기술을 들고 왔죠. 망간을 첨가하는 비법을 들고 금과 은으로 내구성을 높이는 지혜를 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 자신의 얼굴을 남겼어요. 30년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30년간 쓴 논문들을 다시 읽었죠. 동양은 서양 문명의 수입자다. 그 문장이 제 모든 논문의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넷째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서현이었죠. 교수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서현의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서현은 들어와서 책상에 노트북을 펼쳤죠. 화면에 지도 하나가 떠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뻗은 빨간 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6세기 고구려 사신단이 서돌궐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요. 김서현의 손가락이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선을 따라갔어요. 평양에서 시작한 선은 산맥을 넘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죠. 그리고 사마르칸트에서 끝났습니다. 4,0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62일이 걸렸을 거예요. 김서현이 말했습니다. 62일.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2달이 넘는 시간이었죠. 2달 동안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낙타를 타고 갔어요. 하루에 30km 정도 움직였을 거예요. 짐을 싣고 가면 빠를 수가 없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해봤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사신단의 모습을요. 20명 정도 됐을 겁니다. 낙타 10마리쯤 끌고 갔겠죠. 짐에는 뭐가 실려 있었을까요? 선물용 비단, 식량, 물, 그리고 안료를 만드는 재료들이었습니다. 붉은 흙도 실려 있었을 거예요. 한반도 남쪽에서 캐낸 그 흙이요. 첫 번째 산맥을 넘는 데만 보름이 걸렸을 거예요. 김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산을 상상했어요. 3,000m가 넘는 고개였죠. 산소가 부족했을 겁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낙타들도 지쳐서 쓰러졌겠죠. 밤에는 얼마나 추웠을까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그들은 모닥불을 피웠을 겁니다. 왜 이 길을 갔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 62일이나 걸리는 이 먼 길을 갔을까요? 단순히 외교 인사를 하러 갔을까요? 선물을 전하러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산을 넘으면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 남쪽이죠. 김서현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저는 눈을 뜬 채로 상상했죠. 끝없는 모래 언덕이 펼쳐졌을 겁니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었을 거예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겠죠. 물이 부족했을 겁니다.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밤에는 또 추웠겠죠. 사막의 밤은 영하까지 떨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 이 고통을 감수했을까요? 사막을 지나면 오아시스 도시들이 나와요. 거기서 물을 보충하고 쉬었을 거예요. 저는 오아시스를 상상했습니다. 작은 연못 하나, 야자수 몇 그루. 그곳에서 사신다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식량을 채웠겠죠. 며칠 쉬었을까요? 이틀? 사흘?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을 겁니다. 다음 산맥을 향해서요. 다음 사막을 향해서요. 마지막 강을 따라 일주일을 더 가면 사마르칸트예요. 김서현의 말이 끝났습니다. 강이었어요. 저는 그 강을 상상했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었을 겁니다. 사신다는 강물로 얼굴을 씻었을 거예요. 2달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죠. 옷도 빨았을 겁니다. 낙타도 쉬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도착한다. 62일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교수님, 이 경로를 따라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김서현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도자기 파편이 있었어요. 푸른 빛이 도는 작은 조각이었죠. 산 고개에서 발견된 거였습니다. 한반도 양식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청동말 장식이 있었습니다. 세발 까마귀가 새겨져 있었죠. 삼조고였어요. 오아시스 도시 유적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초록빛 옥구슬이 있었어요. 강변 고분에서 발견됐죠. 한반도산 옥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62일 동안 누군가 이 길을 걸었다는 증거였죠. 산을 넘을 때 도자기 하나를 떨어뜨렸고, 오아시스에서 말 장식을 잃어버렸고, 강변에서 옥 하나를 묻었습니다. 길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모래가 덮었을 뿐이었죠. 저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마르칸트의 거리가 보였죠. 1400년 전 그 사람도 이 거리를 봤을 겁니다. 62일의 여정 끝에 도착한 이 도시를요. 그는 낙타에서 내려 먼지를 털었겠죠. 동료들과 포옹했을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일부터 그림을 그리자. 이 벽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남기자. 왜였을까요? 왜 62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벽화를 그렸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안에서 천천히 떠올랐어요. 기술을 전하려고요. 지식을 나누려고요. 문명을 연결하려고요. 그들은 단순한 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였어요. 기술자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이 땅에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져온 붉은 흙으로 안료를 만들었어요. 망간을 섞어 색을 선명하게 했죠. 금과 은을 넣어 오래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자신의 얼굴을 그렸어요. 나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저는 김서현을 돌아봤습니다. 길은 지워지지 않는군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모래가 덮었을 뿐이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벽 너머에 있던 것이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마르칸트 국립박물관 지하 보존실에 있었어요. 김서현과 함께였죠. 우즈베키스탄 큐레이터 라힘 누르도 함께였습니다. 라힘은 박물관 일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복원 작업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악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파처럼 생긴 악기였어요. 4개의 줄이 달려 있었죠. 나무는 오래돼서 갈라져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2년 전 사마르칸트 고분에서 발견된 거였어요.
6세기 소그드 악기였죠. 라임이 옆 테이블에서 복원한 악기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새 나무로 만든 거였죠. 줄도 새로 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임이 악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튕겼어요. 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소리가 보존실을 채웠죠.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잔향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사라졌죠.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어요. 라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1400년 전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김서현이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만 한 크기였어요. 음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이걸로 소리의 높낮이를 잴 수 있죠. 김서현이 기계를 악기 옆에 뒀습니다. 라임이 다시 줄을 튕겼어요. 땅! 기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숫자였어요. 이 소리는 라 음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라요. 김서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몰랐죠. 교수님,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김서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떴어요. 한국박물관에 전시된 악기 사진이었습니다. 고구려 가야금이에요. 사진 속 악기는 길쭉했어요. 나무 몸통에 줄 12개가 평행하게 달려 있었죠. 이 악기도 복원해서 소리를 측정했어요. 한국국악원에서요. 김서현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복 입은 연주자가 가야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튕기는 장면이었어요. 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방금 라임이 연주한 소그드 악기 소리와요. 높이가 같았어요. 울림이 같았죠.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두 소리가 같다는 걸 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라 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음이죠. 김서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4000km 떨어져 있어요. 고구려와 소그드는요. 그런데 똑같은 높이의 음을 썼어요. 김서현의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똑같은 음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음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서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각 문화마다 기준음이 있어요. 그 기준음을 정하는 건 그 문화의 정체성이죠. 기준음이요? 네. 예를 들어 서양 음악은 라 음을 440으로 정했어요.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이 기준을 써요. 그래야 함께 연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와 소그드도 똑같은 기준음을 썼어요. 그 말은 그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했다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함께 만든 거죠. 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요. 말이 안 통해도 노래는 통한다고요. 라임이 다시 악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여러 줄을 함께 튕겼어요. 땅띵둥. 세 개의 음이 겹쳤습니다. 화음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한 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화음도 고구려 음악에 있어요. 김서현이 다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가 여러 줄을 함께 튕겼어요. 땡띵둥. 똑같은 화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소리를 번갈아 들었어요. 소그드 악기와 고구려 악기. 1400년 전 악기와 지금 복원된 악기. 4000km 떨어진 두 문화의 악기였죠. 하지만 소리는 같았어요. 왜 같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현이 대답했어요. 함께 연주했으니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함께 연주했다고요. 저는 상상했어요. 1400년 전 사마르칸트의 어느 밤이었을 겁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고구려 사신 한 명이 가야금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죠. 소그드 사람이 옆에 앉습니다. 자기 악기를 꺼내요. 말은 안 통합니다. 통역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구려 사신이 줄을 튕깁니다. 땅. 소그드 사람이 듣고는 미소 지어요. 그리고 자기 악기를 튕기죠. 땅. 같은 의미예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 봅니다. 웃어요.
그리고 함께 연주하기 시작하죠. 땅띵둥. 화음이 만들어져요. 모닥불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누군가는 춤을 추기 시작해요. 말은 안 통해도 음악은 통합니다. 같은 의미니까요. 같은 리듬이니까요. 그래서 벽화를 함께 그릴 수 있었어요. 김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술은 언어 없이도 협력할 수 있어요. 음이 같으면, 리듬이 같으면 호흡이 맞으니까요. 한 사람이 밑그림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색을 칠했을 거예요. 마치 이중주를 하듯이요. 저는 벽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벽화 속 두 사람이요. 그들은 함께 일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같은 리듬으로요. 한 사람이 붓을 들면 다른 사람이 안료를 건넸겠죠. 한 사람이 선을 그으면 다른 사람이 색을 채웠어요. 음악을 연주하듯이요. 라힘이 마지막 음을 길게 연주했습니다. 잔향이 보존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죠. 침묵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를 들었어요. 1400년 전 모닥불 옆에서 함께 연주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요. 모래를 넘어서요. 문명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김서현이 말했습니다. 문명은 만나는 거예요. 소리로, 색으로, 손길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저는 문명을 일방통행으로 봤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요. 하지만 지금 이 소리는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문명은 만남이었습니다. 교차로였어요. 함께 연주하고 함께 그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죠. 제 신념이 또 한 겹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사마르칸트의 밤하늘이 보였죠.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적어서 별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1400년 전 그 사람도 이 별을 봤겠죠. 고구려에서 온 그 사신도요. 62일 동안 길을 걷는 내내 이 별들을 보며 방향을 찾았을 거예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별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서현이 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 곳 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김서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사마르칸트 외곽으로 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언덕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 건물이 있었죠. 울루그벡 천문대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천문대를요. 15세기에 지어진 곳이었죠. 울루그벡이라는 왕이 만든 천문대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별 관측을 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15세기면 고구려보다 900년이나 나중 아닌가요? 왜 여기 온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현이 대답했어요. 울루그벡 천문대가 처음부터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더 오래된 천문대 터 위에 지은 거죠. 우리는 천문대로 올라갔습니다. 돌계단이 가팔랐어요. 숨이 찼죠. 정상에 도착하니 큰 돌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곡선이었어요. 아치처럼 휘어진 돌 구조물이 땅에 박혀 있었죠. 높이가 한 10m쯤 됐을까요? 폭은 2m 정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분이에요. 별의 각도를 재는 도구죠. 김서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돌 구조물을 가까이서 봤어요. 표면에 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정밀한 선들이었죠. 자로 잰 것처럼 정확했어요. 이 선 하나하나가 각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별이 뜨는 위치를 이 선으로 재는 거죠. 김서현이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울루그벡은 이걸로 별 1000개 이상의 위치를 기록했어요. 오차가 1도도 안 됐죠. 당시로는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울루그벡 천문대는 유명했으니까요. 유럽 천문학자들도 이 기록을 참고했죠. 그런데 교수님, 김서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역시 곡선 모양의 돌 구조물이었습니다. 울루그벡 천문대와 똑같이 생겼어요. 경주 첨성대예요. 7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7세기요. 그럼 울루그벡보다 800년이나 앞서는 거잖아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구조였어요. 원통형이었죠. 꼭대기에 사각형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별을 관측하는 곳이에요. 각도를 재는 거죠. 김서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첨성대 내부 사진이었어요. 돌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특정 날짜에 특정 각도로 빛이 들어와요. 그걸로 계절을 알았죠. 별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저는 두 구조물을 비교했습니다. 울루그백 천문대와 첨성대를요. 모양은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원리는 같았죠. 각도를 재는 거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각도를 측정해봤어요. 김서현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울루그백 천문대의 관측각은 북쪽 기준 38.7도예요. 첨성대는 38.4도죠. 저는 숫자를 봤어요. 38.7과 38.4. 차이가 0.3도였습니다. 0.3도 차이예요, 교수님. 오차 범위죠. 김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0.3도요. 그게 얼마나 작은 차이인지 아세요? 제 손가락 한마디가 하늘에서 약 1도예요. 0.3도는 그것의 3분의 1이죠. 거의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00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각도를 써요. 같은 원리로 별을 관측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돌 구조물을 다시 봤습니다. 그 정밀한 선들을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7세기예요. 1400년 전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를 잴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 제가 추론해도 될까요?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구려 사신이 여기 왔을 때 천문학 지식도 가져왔어요. 별을 보는 방법, 각도를 재는 방법을요. 그 지식이 이곳에 남았죠. 그리고 800년 뒤 울루그백이 이 터 위에 새 천문대를 지었을 때 그 지식을 다시 사용한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어요.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별은 거기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1400년 전에도 지금도요. 하늘은 한쪽에서만 열린 게 아니었군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김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서쪽 사람들도 별을 봤고 동쪽 사람들도 별을 봤어요. 같은 하늘을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관측했죠. 저는 30년간 믿어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랍에서 유럽으로 천문학이 전파됐다는 것을요. 이슬람 학자들이 별을 관측하고 그 지식이 서쪽으로 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이슬람 학자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페르시아에서요. 그럼 페르시아는요? 소구드에서요. 그럼 소구드는요? 더 동쪽에서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돌 구조물에 손을 짚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서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돌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 돌을 1400년 전에도 누군가 만졌을 거예요. 별을 관측하던 사람이요. 동쪽에서 온 사람이요. 그는 이 돌에 선을 새겼어요. 정밀하게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밤마다 여기 서서 별을 봤을 겁니다. 같은 별을요. 제가 어젯밤 본 그 별을요. 별은 변하지 않아요. 140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죠. 같은 각도로 떠요. 같은 궤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마르칸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 벽화가 있었죠. 고구려 사신의 얼굴이 그려진 그 벽화가요. 그는 천문학자였을지도 몰라요. 별을 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62일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이 언덕에 올랐을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거예요. 별을 세었겠죠. 각도를 재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같구나. 제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30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르르.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 너머에 진실이 보였거든요. 문명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어요.
문명은 교차로였습니다. 만남이었죠. 동쪽과 서쪽이 같은 하늘 아래서 손을 맞잡은 거였어요. 천문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 궁전 발굴 현장으로 갔어요. 그 벽화 앞에 섰죠. 처음 이 벽화를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불과 2주 전이었는데 벌써 먼 옛날 같았어요. 그때 저는 이 벽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사신이라는 김서현의 말을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걸 발견했어요. 손이었습니다. 벽화 속 오른쪽 인물의 손이요. 그는 오른손을 가슴 앞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보이는 자세였죠. 엄지와 검지를 살짝 구부려서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손 모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났죠. 김 박사. 저는 김서현을 불렀습니다. 이 손 모양 좀 보세요. 김서현이 다가왔어요. 확대경을 들고 손 부분을 들여다봤죠. 아! 김서현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뭔가요? 교수님, 이거 아비아 무드라예요. 아비아 무드라요? 생소한 말이었어요. 불교 손 모양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부처님이 중생을 안심시킬 때 쓰는 손 모양이에요. 김서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사진 하나가 나타났죠. 불상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부처님 조각상이었어요. 부처님의 오른손이 가슴 앞에 올려져 있었죠.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엄지와 검지가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벽화 속 손 모양과 똑같았어요. 이건 간다라 불상이에요. 김서현이 설명했습니다. 간다라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간다라를요.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이죠. 고대에는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만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불교와 만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간다라 불상이에요. 그리스 조각 기법으로 부처님을 조각한 거죠. 얼굴은 그리스 사람처럼 조각하고 옷주름은 그리스 조각처럼 표현했어요. 하지만 손 모양은 인도 불교 방식을 따랐죠. 김서현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손 모양이 특징이에요. 간다라 불상만의 독특한 스타일이죠. 저는 벽화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휴대폰 속 간다라 불상을 봤죠. 똑같았습니다. 손가락 각도까지 똑같았어요. 잠깐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다는 뜻인가요? 김서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손 모양은 나중에 불교를 넘어서 일반적인 평화의 제스처가 됐어요. 외교 사절들도 썼죠. 우리는 적이 아니다. 평화롭게 왔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고구려 사신이 이곳에 왔을 때 이 손 모양을 했던 거예요. 평화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모습을 벽화로 남긴 거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김 박사, 그럼 이 손 모양이 어떻게 고구려까지 갔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서현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스에서 인도로 갔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요. 그 다음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로 갔죠.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퍼지면서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반도로 갔어요. 저는 그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리스,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 수천 킬로미터였어요. 수백 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손 모양 하나가 그 먼 길을 여행한 거였어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요. 교수님, 김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파가 아니에요. 뭔데요? 융합이에요. 김서현이 벽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의 옷을 보세요. 고구려 양식이죠. 얼굴은 동양인이에요. 하지만 손 모양은 간다라, 그러니까 그리스와 인도의 융합이에요. 그리고 이 벽화가 그려진 배경은 페르시아 양식의 푸른 안료죠. 저는 벽화 전체를 봤습니다. 김서현의 말이 맞았어요. 고구려의 옷, 간다라의 손, 페르시아의 색, 소그드의 벽.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이건 제호 양식이에요. 김서현이 말했습니다. 제호 양식이요? 네. 미술사에서는 4가지 주요 양식이 있어요. 그리스 양식, 페르시아 양식, 인도 양식, 중국 양식. 하지만 이건 그 넷이 다 섞인 거예요. 새로운 5번째 양식이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저는 양식을 따로 봤어요. 그리스는 그리스,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인도는 인도. 각자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죠.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따로 발전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벽화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하나였어요. 경계가 없었죠. 그리스 손모양을 쓰는 한반도 사람이 페르시아 안료로 소그드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문명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에요, 교수님. 김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많은 길의 교차점이죠. 그리스도 페르시아도 인도도 한반도도 다 중심이었어요. 동시에 다 주변이기도 했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만들어간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벽화 속 손을 봤습니다. 평화의 손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손이었죠. 그 손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내가 틀렸던 게 아니야. 내가 반만 보고 있었던 거야. 이제 전체를 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화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요. 오른쪽에 고구려 사신 2명이 서 있었어요. 왼쪽에 소그드 인물이 있었죠. 그들 사이에 페르시아 양식의 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경은 간다라에서 온 푸른 하늘이었어요.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 안에요. 함께 만든 거군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문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드는 거죠. 김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문명은 함께 만드는 거였어요. 동쪽도 서쪽도 북쪽도 남쪽도 없었죠. 그저 사람들이 만나고 나누고 섞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이 벽화가 그 증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었어요. 영국 왕립학회 대강당이었죠. 3년마다 열리는 유라시아 고고학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300명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제 발표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봤어요. 슬라이드가 67장이었죠. 벽화 사진, 안료 분석 데이터, 경로지도, 악기 측정 결과, 천문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경력의 교수가 왜 떨릴까요? 발표는 수없이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가 30년간 주장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발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죠. 3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앞줄에 프랑스 교수 루이 베르통이 보였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6세기 벽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벽화 전체 사진이었죠. 이 벽화 속 2인물은 고구려 사신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안료 성분 분석 결과 붉은색 안료는 한반도 남부 광물과 97.3% 일치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분광 분석 그래프였죠.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교수였어요. 하트먼 교수, 그건 우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3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그리고 망간 첨가 기법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6세기 고구려만의 독특한 안료 제작 방식입니다. 독일 교수가 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경로 지도였어요. 평양에서 사마르칸트까지 4,127km. 62일 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길은 실제로 이동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상에서 한반도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도자기, 청동말 장식, 옥구슬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앞줄에 루이 베르통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트먼,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강당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베르통 교수, 데이터를 보십시오. 데이터? 자네가 해석을 잘못한 거야. 한국이 중앙아시아 문명에 영향을 줬다고? 말도 안 돼. 동양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쪽이었어. 자네도 30년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30년간 그렇게 가르쳤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러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30년간 저는 문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르칸트에서 제가 본 것은 달랐어요. 문명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악기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소그드 악기와 고구려 가야금 같은 음을 냅니다. 오차 3헤르츠. 4000km 떨어진 두 문화가 같은 음을 썼어요. 왜일까요? 함께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천문대 사진이 나타났죠. 울루그백 천문대와 경주 첨성대. 관측각 차이 0.3도. 같은 원리로 별을 관측했습니다. 800년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손모양 사진이 떴어요. 간다라 불상의 손모양이 이 벽화에 나타납니다.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 한반도 양식이 하나로 융합됐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벽화 전체 사진이었어요. 이 벽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명에는 중심이 없다고요. 아니, 모든 곳이 중심이었다고요. 동양도 서양도 남쪽도 북쪽도 함께 만들어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쪽의 학자였습니다. 서쪽이 중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동쪽에서 진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동양의 끝이 아니었어요. 유라시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루이 베르통이 일어섰어요. 하트먼, 자네는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었어. 몇 가지 우연의 일치를 과대 해석한 거야. 동양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이 판단을 흐렸어. 다른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뒷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젊은 여성학자였죠. 저는 하트먼 교수의 데이터가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안료 분석은 객관적이에요. 97.3% 일치는 우연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탈리아 교수였어요. 음악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같은 음을 쓴다는 건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습니다. 강당이 시끄러워졌죠. 어떤 사람은 제 데이터를 옹호했고 어떤 사람은 비판했어요. 30분 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장이 종을 쳤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트먼 교수의 용기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절반 정도만 쳤죠. 나머지 절반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와 강당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섰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서현이 달려왔어요. 그는 방청석에서 발표를 지켜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반은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절반은 귀 기울였잖아요. 2주 전만 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서현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었어요. 30년 경력을 걸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일부는 저를 조롱했고 일부는 귀 기울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벽화가, 안료가, 음악이, 별이 보여준 진실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경주였어요. 런던 심포지엄 이후 옥스퍼드 동료 절반은 저를 외면했죠. 하지만 젊은 학자들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하고 싶다고,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국립경주박물관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사마르칸트와 신라, 별을 잇다 특별전 개막식이었죠. 개막식 전날 저녁. 저는 혼자 첨성대 앞에 섰어요. 돌 361개로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1400년 전 건축물이죠.
9m 높이의 원통형 천문대.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났죠.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자리. 저는 가방에서 사마르칸트 밤하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늘과 비교했어요. 똑같았습니다. 4000km 떨어진 두 하늘. 1400년 시간 차이. 하지만 별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 저는 땅만 봤어요. 유적을 파고 도자기를 분류하며 서쪽과 동쪽을 나눴죠. 중심과 주변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나뉘지 않았어요. 별은 모두에게 똑같이 빛났습니다. 그리스인에게도 페르시아인에게도 고구려인에게도요. 그래서 천문대를 만들었죠. 관측하고 기록하고 지식을 나눴습니다. 별을 통해 연결됐어요. 문득 벽화 속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70% 닮은 얼굴.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름은요?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요. 그가 이 별을 봤다는 걸요. 그 별을 따라 62일을 걸었다는 걸요.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서쪽 끝까지 갔다는 걸요. 왜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들도 이 별을 볼까? 우리와 같은 음악을 들을까? 같은 하늘을 그릴까?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연결돼 있다고요. 다음 날 개막식이었습니다. 박물관 대강당에 500명이 모였어요. 한국 학자들, 언론, 시민들이었죠.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3개월 전 런던에서 저는 30년 신념을 부정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은 동양의 끝이 아니라고요. 유라시아의 시작이었다고요. 화면에 벽화가 떴습니다. 이 벽화 속 고구려 사신은 4000km를 걸었어요. 한반도 안료 기술을 들고 갔죠. 음악을 나눴습니다. 별을 관측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유럽 학자들 절반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귀 기울였죠. 지금 12개국 47명의 학자가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문명은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교차로였어요. 한국은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었습니다. 나눴죠. 함께 만들었어요. 화면에 첨성대가 떴어요. 그리고 울루그벡 천문대가 나란히 나타났죠. 이 두 천문대는 800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관측각 오차는 0.3도. 같은 하늘을 같은 방법으로 봤어요. 누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였다는 거예요. 1400년 전 한반도 사람이 중앙아시아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말했죠.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연결돼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서쪽이 중심이라 믿었죠. 하지만 동쪽에서 배웠어요. 중심은 없다고요. 모두가 중심이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어요. 이 별들 아래서 우리는 모두 이웃이었습니다. 1400년 전에도 지금도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서현이 다가왔죠. 교수님, 축하드려요. 저는 웃었어요. 제가 축하받을 일인가요? 30년 걸린 여행을 끝내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행이었어요. 사마르칸트에서 시작해 경주에서 끝나는 여행이었죠.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첨성대로 갔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400년 전 그 사람도 본 별들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연결돼 있었어요. 별은 대답 없이 빛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400년 전 사마르칸트 벽화 속 한 사람의 얼굴이 오늘 영국 학자의 30년 신념을 무너뜨리고 세계학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4000km를 걸어 별을 나누고 음악을 함께 연주했던 고구려 사신의 흔적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별은 하나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세계에 그 역사를 알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스퍼드와 하버드가 동시에 긴급 학회를 열었습니다. 900년 전 만주 북부에서 일어난 한 군대가 단 120년 만에 중원을 무릎 꿇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 제국의 이름은 금. 그러나 그 뿌리가 한반도 남쪽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사당 지하에서 나온 목간 312개, DNA 일치율 98.7%, 그리고 800년 동안 제사를 지켜온 김씨 왕족 후손들. 중국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BBC는 문명의 기원을 바꾸는 발견이라 보도했습니다. 한때 오랑캐라 불리던 그들이 사실은 남쪽의 망명자들이었다면 이 기록한 묶음이 왜 세계 역사를 뒤흔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헌트입니다. 옥스퍼드 동양고고학 연구원 소속이에요. 지난 18년간 만주 일대 고분과 재단 유적을 발굴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동북아 역사는 서로 자기 민족이 원조라고 우기는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해 3월 15일 새벽, 제 모든 냉소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만주 북부 고원의 폐사 지하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흙먼지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더군요. 천년 묵은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재단 밑 돌틈 사이로 뭔가 반짝였어요. 청동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죠. 손톱 밑으로 차갑고 거친 흙이 파고들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청동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엔 한자와 알 수 없는 문자가 뒤엉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옳은 느낌이었죠. 이건 그냥 유물이 아니었어요. 뚜껑을 여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상자가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간 312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거든요. 각 목간마다 이름, 직위, 출발 날짜가 칼로 새긴 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목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목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손전등을 목간에 바짝 갖다 댔어요.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 왕조가 무너지는 밤, 우리는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8년간 수백 개의 유물을 다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었어요. 유언이었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남쪽 왕국의 마지막 태자와 호위 장수 312명, 북쪽 변경을 향해 출발하다. 제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목간을 내려놓고 두 번째 목간을 집어들었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다. 1000년짜리 이름을 다른 하늘로 옮기는 것이다. 저는 그 순간 폐사 지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목간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제 호흡이 거칠어졌죠. 학자로서의 흥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그때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라는 것. 1000년 전 누군가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저는 손전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12개의 목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각 목간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나이와 출신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병대장, 궁중무관, 병조판서. 28살부터 52살까지. 평양, 서라벌, 금성 출신들이었습니다. 목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숨을 한 번씩 멈췄습니다. 이들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1000년 전 정말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28살 기병대장은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39살 무관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났겠죠. 52살 판서는 평생 쌓아온 지위를 다 버리고 말을 탄 겁니다. 목간 반쯤을 읽었을 때쯤 제 손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게 가슴을 짓눌렀죠. 이름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312번째 목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끊기지 않는다.
북쪽 땅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손전등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죠. 1000년 전 그날 밤이 보였어요. 궁궐 뒤편 어둠 속에서 312명이 말에 올라탑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말발굽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북쪽을 향해 달렸겠죠. 뒤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공식 사설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싶어서요. 없었어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진 그날, 태자와 호위대는 역사에서 통째로 증발했어요. 항복한 왕족들의 이름은 수십 쪽에 걸쳐 나열돼 있었지만 북으로 떠난 312명은 존재 자체가 삭제됐죠. 왜일까요? 저는 밤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굴복을 선택한 쪽이 끝까지 저항한 쪽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항복했다고 말하려면 끝까지 싸우려 떠난 사람들이 있어선 안 됐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1000년 동안 지워졌던 312명의 이름을, 그들의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제 손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엔 1000년 묵은 땅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만큼은 그 흙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목간을 발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만주 전역의 문원고를 뒤졌어요. 312명이 북으로 떠난 뒤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공식 기록엔 없었지만 변방 지역의 부족 구전 기록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주 중부의 한 박물관 창고에서 저는 먼지 쌓인 목판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우마원상법이었습니다. 말과 소의 원한을 갚는 법이라는 뜻이죠. 처음엔 단순한 목축 분쟁 해결 규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법전이었어요. 목축 분쟁부터 혼인 규칙, 전리품 배분, 교역로 사용권까지. 유목 부족들이 서로 싸우던 모든 문제를 글로 정리한 거였죠. 놀라운 건 작성 연대였습니다. 312명이 북으로 떠난 지 약 8년 뒤였어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만주 벌판에 도착한 망명 세력은 생존부터 해결해야 했을 거예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난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00년 왕조가 축적한 행정 경험이었죠. 문서 곳곳에서 그 흔적이 보였어요. 분쟁 조정 방식, 증인 제도, 문서 작성 원칙. 이건 유목민들이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착 왕조의 관료들이 쓴 문장이었어요. 저는 현지 역사학자 2명과 함께 만주 북부 초원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유목 생활을 이어가는 부족 공동체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구전 전승을 체록했죠. 80대 노인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옛날에 남쪽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칼은 약했지만 말은 강했다. 싸우지 않고 판을 정리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구전에 따르면 당시 만주 벌판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크고 작은 부족 40여 개가 서로 영역을 두고 충돌했어요. 말 한마리 때문에 부족 전체가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혼인으로 맺어진 부족끼리도 전리품 배분 문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온 집단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를 열었죠. 각 부족의 족장들을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남쪽 난민 주제에 왜 내가 판관 노릇을 하냐는 반발이 거셌죠. 하지만 망명 세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조 출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인장, 관직 증명서, 심지어 왕족의 혈통까지.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망명한 귀족이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기술이었어요. 문자로 계약을 남기는 방법, 증인을 세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세금을 거두고 재분배하는 체계. 유목민들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죠.
첫 번째 성과는 말 도둑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두 부족이 말 3마리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망명 세력의 한 관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양쪽 증인을 불러 진술을 받고 말의 낙인을 확인하고 문서로 판결을 남겼죠. 패소한 쪽도 승복했어요.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사람들한테 가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다더라. 부족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혼인 문제, 목초지 분쟁, 교역 사기까지. 망명 세력은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발굴 현장에서 그 판결문 조각들을 수십 개 찾아냈어요. 나무에 새긴 것, 가죽에 쓴 것, 심지어 뼈에 긁어 넣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판결문 끝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피로 정하던 문제를 글로 정하는 순간 부족은 왕국이 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격언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우리는 문명을 가져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우마원상법이 선포된 지 3년 만에 만주 북부의 부족 간 전쟁이 70% 이상 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대신 중재가 생겼고 약탈 대신 교역이 생겼어요. 교역로가 열리자 물자가 돌기 시작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부족연맹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개 부족이 망명 세력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5년 뒤엔 12개 부족으로 늘었고 10년 뒤엔 30개가 넘었죠.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세력권이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망명 세력은 군대로 북방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으로 정복한 겁니다. 칼이 아니라 글로, 힘이 아니라 규칙으로 북방을 하나로 묶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왕조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존심을 무기로 썼어요. 우린 1000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발굴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었다. 건축가였다. 북방이라는 황무지에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이었다. 312명이 북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만주 북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부족은 연맹이 됐고 연맹은 세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세력의 중심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갔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또 다른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망명 세력이 북방연맹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기록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변화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문서의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초기 10년간의 문서는 투박했어요. 나무에 글자를 새긴 수준이었죠. 하지만 15년째부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교한 행정 문서가 나타났어요. 호적대장, 조세장부, 수로 설계도까지. 이건 단순한 부족연맹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해 연안 지역의 고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 80년 전 동해 연안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것. 그 제국은 수로와 성곽, 행정체계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내부 분열과 외침으로 무너졌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졌을 때 관료와 기술자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만주 동부 지역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흔적을 찾아냈어요. 작은 마을 공동묘지에 묻힌 비석이었죠.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해의 마지막 호부상서, 여기 잠들다. 호부상서는 재정을 총괄하던 최고위 관직이에요. 동해 제국의 관료가 만주 한복판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주변을 더 조사했어요. 비슷한 비석이 12개 더 나왔습니다. 수로 기술자, 성곽 설계자, 조세관리. 모두 동해 제국 출신이었죠. 저는 현지 역사가와 함께 구전 기록을 채록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쪽 사람들이 북방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쪽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도를 들고 왔다. 동해 제국의 유민들은 고향을 잃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무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있었죠. 수로 건설, 성곽 축조, 도시 계획.
이들은 제국을 운영하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남쪽 망명 세력은 이들이 필요했어요. 부족을 통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를 만들려면 부족했죠. 행정체계, 세금 징수, 물류 관리. 이런 건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긴장이 흘렀다고 합니다. 망명 세력은 왕족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동의 유민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유목왕조의 졸병이 아니다. 우린 옛 제국의 관리였다. 이런 자존심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회의록 조각을 발견했어요. 나무판에 새겨진 글이었죠. 내용은 격렬했습니다. 당신들은 왕이라 하지만 땅이 없지 않소. 우리는 기술자지만 힘이 없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전환점은 한 사건에서 왔습니다. 큰 홍수가 만주 중부를 덮쳤어요. 부족연맹의 주요 거점 3곳이 물에 잠겼죠. 망명 세력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대응할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때 동해 유민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수로 기술자였어요. 그는 3일 만에 배수 체계를 설계했고 7일 만에 물을 빼냈습니다. 마을이 살아났죠. 망명 세력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도 나라를 지키지 못했소? 수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우린 지도를 들고 있었지만 칼이 없었소. 당신들은 칼을 들고 있지만 지도가 없지 않소.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정식 협정이 맺어졌어요. 망명 세력은 방어와 외교를 맡고 동해 유민은 행정과 건설을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문서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칼을 들고 있었고 우린 지도를 들고 있었다. 둘은 원래 한 몸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멸망한 국가 출신들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결의한 순간이었죠. 이후 5년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주 북부 곳곳에 성곽이 세워졌어요. 수로가 건설됐고 창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세체계가 정비됐고 호적이 작성됐죠. 부족연맹은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성곽 하나를 직접 방문했어요. 돌로 쌓은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성벽 기초부에서 목간 하나가 발견됐어요. 동해의 기술과 남쪽의 의지로 쌓다라고 적혀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신도시 계획이었습니다. 동해 유민들은 만주 중부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어요. 도로망, 시장, 관청, 군영. 모든 게 계획적으로 배치됐죠. 이건 유목 부족의 천막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어요. 저는 발굴 현장에서 도시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양피지에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였어요. 모서리엔 설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해 성곽도감 부제조. 동해 제국에서 도시를 건설하던 사람이 만주에서 새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부족연맹이 아니었어요. 제국 후보였습니다. 무력과 행정력, 기술력까지 모두 갖춘 세력이었죠.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개의 멸망이 하나의 탄생을 만들었다. 남쪽의 왕족과 동쪽의 기술자가 만났을 때 북방의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제가 찾아낸 기록들은 여기서 120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문서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편적인 증거들을 모으니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죠. 북방연맹은 3대에 걸쳐 성장했습니다. 1세대는 부족을 통합했고 2세대는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3세대는 남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을 말이죠. 저는 만주 남부 변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장 유적을 발굴했어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동시에 5,000명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었죠. 훈련장 한쪽엔 성벽 모형이 세워져 있었어요. 공성훈련을 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무기고였습니다. 유목기병의 활과 창뿐 아니라 정착 왕조의 공성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충차, 운제, 투석기. 이건 단순한 초원 기병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킬 준비를 한 군대였죠. 저는 그 시기의 군사문서를 분석했습니다.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북방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뿌리는 남쪽에 있다. 돌아가야 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귀였어요. 120년 전 북으로 떠났던 312명의 후손들은
이제 10만 대군이 됐습니다. 유목기병의 기동력과 정착 왕조의 공성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력이었죠. 중원은 이들을 여전히 오랑캐라 불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오랑캐였습니다. 침공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중원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봄날 아침 장성 북쪽에서 먼지구름이 일었다고 해요. 처음엔 대상 무역단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0만 기병이었어요. 장성의 방어선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북방군은 공성장비를 동원해 성문을 부쉈어요. 유목기병의 속도로 진격했고 정착군의 전술로 성을 함락시켰죠. 중원군은 당황했습니다. 오랑캐가 어떻게 공성전을 하지? 저는 그 전투를 기록한 중원 측 문서를 읽었습니다. 공포가 느껴졌어요. 저들은 우리가 아는 북방족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싸운다. 한 장군이 남긴 기록이었죠. 북방군은 한 달 만에 중원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어요. 지방 군벌들은 항복 문서를 보냈고 도시들은 성문을 열었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북방군은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저항하면 씨를 말린다. 2달째, 북방군은 중원의 수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황제는 긴급 조정회의를 소집했어요.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죠.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텨야 합니다.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냈어요. 가장 상세한 건 궁중기록관이 남긴 일기였습니다. 황제께서 3번 한숨을 쉬셨다.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포위는 10일간 이어졌습니다. 북방군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죠. 성 안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민심이 흔들리기를 기다린 겁니다. 심리전이었어요. 11일째 되는 날 새벽 성문이 열렸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온 거예요. 용포를 입고 옥새를 들고 북방군 진영으로 걸어갔죠. 항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록한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중원 천자가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중심이 무너졌다. 중원 역사 5천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족의 심장부가 이민족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북방군 총사령관은 황제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파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20년 전